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6분 4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돈 되는 경제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이현 정수연 변호사와 함께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미 한번 예고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사실 성년 후견이란 단어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좀 일단은 생소해요. 좀 생소하시죠? 네, 쉽게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아버지가 치매와 같은 질병 또는 뭐 후천적인 장애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직접 재산 관리를 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나 신상 문제 뭐 어느 병원에서 내가 요양을 받을지 이런 문제 자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식 중에 한 명이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라는 걸 통해서 후견인으로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포괄적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뭐 재산 관리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치매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뭐 고액의 물건을 사신다든지 어쨌든 뭐 부동산 계약을 맺으신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고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발병해서 병의 진행이 많이 된 경우라면 네. 이렇게 판단이 좀 불가한 상태에서 복잡한 계약이나 물건을 사는 경우를 이런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아버지겠죠.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어려워도 이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제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이기도 하고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이 보고가 나왔는데 알츠하이머 진단 추정 환자 수가 70만 5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배우 윤정희 씨 관련 사건 때문에 이 성년 후견 제도가 또 다시 좀 문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올해 2월 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 윤정희 씨의 따님이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윤정희 씨의 형제분들이 또 딸이 아닌 자신들이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해당 사건의 남동생분이 참가인으로 참여해서 사건이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신격호 회장의 어떤 그 성년 후견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지난해 6월 조양래 회장이 대해서도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에 대해서도 성년 후견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한국엔 컴퍼니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이러한 매각 결정에 대해서 조양래 회장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치매 발병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요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양래 회장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면 요 차남에게 이루어진 주식 매각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뭐 배우 윤정희 씨 경우도 그렇고, 뭐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도 그렇고, 재산이 엄청 많은 분들만 이 제도를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니까 만약에 뭐 치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언론에 노출된 게 이런 사례뿐이기 때문에 나랑은 좀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정 원인들을 인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성년들에게 재산을 관리해주고 일상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그 미용실을 하시면서 어렵게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용실 운영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근데 또 어머님은 이제 병환이 중해지셔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비용은 이제 늘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머님 명의 계좌에 사실 어머님이 평생 모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머님 계좌이기 때문에 따님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 돈을 인출해서 간호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비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병원 입원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어렵게 미용실까지 운영하시는 상황이라면 이 돈이 굉장히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따님이 이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서 자신을 어머니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때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치매 진단서를 제출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사무 처리를 스스로 하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법원에 밝히시면은 따님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실 수 있고 어머님을 대신해서 요 은행에서 돈도 찾아서 간병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부양가족분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면 지정된 후견인은 그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간호, 부양 목적에 한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후견 개시 법원에 요청할 때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뭐 무조건 자녀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본인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법상으로 본인 스스로도 후견 개시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의 친족인 경우에 우선 후견 개시 청구를 관할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네, 그러니까 네. 자녀도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후견 개시를 청구하실 수 있다는 거. 네, 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내가 한 모든 행위를 대신하고 취소도 하고 이렇게 다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아버님이 아까 제가 들어드린 예시에서 네. 아버님이 뭐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조금 의사소통이 되신 상황에서 뭐 큰 계약건을 이렇게 사인하고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년 후견 제도 중에 네. 성년 후견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정된 후견인만이 이렇게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성년 후견 제도는 법원을 통한 법정 후견과 또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본인과 후견인과의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임의 후견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법원을 통한 성년 후견인 것이고요. 네. 이 법정 후견 중에서는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고 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본인이 한 뭐 계약건이나 이런 거를 취소를 해서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것이고요. 네.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없는 것이 아니라 살짝 부족하게 되었을 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거나 어떤 행위를 취소로 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아하. 대신하고 그리고 취소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후견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땡땡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라든지 뭐 땡땡 증여 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의 특정한 사무에 한해서 본인을 대신한 권한만 갖게 되는 것이고요. 특정 네. 후견인으로 지정되시면 뭐 취소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법원을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고 당사자 간에 계약 맺어서 진행하는 임의 후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의 후견은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본인은 이제 이러한 때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대비를 해서 네.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랑 이제 계약을 맺으셔서요. 재산 네. 관리를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뭐 요런 요양병원에 이런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나를 이렇게 간병을 해달라. 요런 구체적인 사항을 적으셔서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네. 이걸 후견 등기를 하시면 법정 후견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임의 후견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어떤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이제 건강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이제 법원이 아닌 이런 임시적으로 후견인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임의 후견 제도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성년 후견 제도에서 후견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이 역할을 충실히 할지 안 할지도 사실 보증이 안 되는 거고 내 재산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이제 내 보호에 관한 것이면 어느 요양병원에서 어떤 간병 서비스를 받을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후견인이 그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이 후견인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제3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성년 후견이 게시가 돼서 네. 어떤 분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요. 그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서 후견 감독관이 이제 지정이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후견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후견이 게시가 되면 그 지정된 후견인은 먼저 그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그 사건 본인을 말하는 거죠. 네. 본인의 재산의 전부를 신고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매월 피성년 후견인에 들어가는 뭐 식비라든지 간병비, 병원비, 약제비 같은 것을 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실지를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걸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월 얼마 이렇게 해서 12개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계획서대로 이제 간호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재산이 관리됐는지 그리고 간호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감독관에게 이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만약에 후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뭐 임의로 가지고 있는 걸 팔아버리거나 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을 해서 간병비나 뭐 병원비 이런 어떤 생활비에 쓰지 않고 내 어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후견을 아까 말씀드린 후견을 감독하는 법원에서 형사 고발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실제로 제주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언론에서 나와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가 생겨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성년 후견인으로 형이 지정이 됐었어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네. 근데 동생의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자신이 이제 수령을 해서 후견인이니까 이제 수령을 했겠죠. 네. 수령을 해서 자신의 단독 명의로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말한 변소는 이 동생을 그 집에서 간호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후견 감독관이 그러면 분양받은 그 아파트의 지분을 동생에게도 뭐 공동 명의로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 조치돼서 성년 후견인인 형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견인의 권한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금 사례로 들어주신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생기실 것 같은데 이분들께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네,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우선 경제적인 이유로 성년 후견 개시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빠른 후견인 지정이 좀 필요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후견인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 간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이 또 많은 경우엔 특히 배우자, 뭐 형제 간 이제 누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잘 논의하셔서 나머지 가족들이 한 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내시면 좀 더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의사가 모아지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그 후견인 후보자의 피성년 후견인과의 관계라든지 뭐 가족 관계라든지 재정 상황 그리고 부양 계획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경제법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정수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